소득공제 먼저 보는데 소득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소득공제가 한 가지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일단은 똑같은 연봉을 똑같이 받는 갑과 을이 있지만 갑은 독신이고 혼자 살고 을은 부양하는 가족이 막 뭐 쌍둥이 2번 낳아서 애가 넷이고 부모님도 모시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세금을 똑같이 걷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양가족 때문에 지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뭔가 복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뭐 그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직접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주는 복지 혜택도 있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일종의 복지 혜택의 일종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일정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주는 혜택 이 있어요. 그런 소득공제가 있고 일정한 지출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가 있거든요. 두 개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우리 기본공제라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가족 한 명당 소득에서 차감을 해주는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공제인데 기본공제는 제가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면 저의 가족 중에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 한 명당 150만 원. 그런 가족이 3명 있으면 제 그 근로소득 금액에서 450만 원을 차감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가족이 있어야 되느냐? 그 가족이 일단 볼게요. 이게 저예요. 제가 있고요. 배우자 있죠. 배우자는 공제 범위에 들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파란색 박스가 있죠.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가족이 세법에서 기본공제로 인정을 해주는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배우자 있고요. 직계 존속 있죠. 저희 부모님. 근데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부모님만이 아니라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다 포함돼요. 위로 해서 내 위 세대는 다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있죠. 직계 비속 제 이제 자녀, 뭐 손자가 있다면 손자도 가능할 수 있어요. 예, 직계 비속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먼저 말씀드렸던 배우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의 형제자매 있습니다. 형제자매. 그러니까 결국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위로 아래로 옆으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 직계 존속, 제 직계 비속, 이제 형제자매, 제 형제자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도 당연히 제 가족이죠.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어떠느냐? 배우자는 본인과 같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직계 존속, 내 직계 비속, 내 형제자매가 나의 공제 대상이 되는 것처럼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다 나의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의 직계 비속은 배우자의 직계 비속 보통 같은 사람이죠. 예,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형제자매 되고요. 배우자의 형제자매 누구예요? 전 남자니까 제 입장에서 뭐 처제, 처남, 처형 뭐 그런 경우겠죠. 예, 된다. 공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범위에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되죠.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누구예요? 재수 씨. 뭐 형수님 뭐 이런 사람들. 형제자매 배우자는 지금 박스 밖으로 넘어가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세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뭐 동성가요? 예,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형제자매까지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박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주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뭐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연봉이 저의 3배예요.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무슨 부양가족이에요. 제가 부양을 받아야죠. 그래서 소득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소득 요건을 일단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 부모님을 모시겠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저를 20살 때 낳으셔서 아직 부모님이 55세예요. 충분히 뭐 직장 생활 뭔가 경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55세셔가지고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 때문에도 물론 안 되는 건데 소득이 없다고 해도 연령이 너무 안 된다. 그럼 부양해야 되는 가족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 요건도 따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이 박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조건 소득은 일단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순이익의 개념이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연매출이 3억이다. 100만 원 넘죠? 하지만 비용이 3억 5천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 손실이다? 그러면 소득금액은 없는 거예요. 소득금액은 순이익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따져봐야 되고요. 근로소득자, 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회사를 다닌다. 원칙적으로 웬만하면 이거 넘을 텐데 이 소득금액이라는 것도 연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공제라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연봉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100만 원을. 그래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준을 달리해서 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사람의 공제 대상,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넘지 않으면 되고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연령 요건 옆을 볼게요. 연령 요건은 60세가 넘거나, 그래서 나이가 아예 많으시거나, 아니면 20살이 안 되거나, 자녀들이겠죠? 직계 비속조고 나이에 20살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부모님인 경우에는 뭐 20세 이하여서 부모님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자녀는 당연히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20세 이하여야 된다. 물론 이제 자녀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90세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70세의 자녀를, 은퇴한 자녀를 부양한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소득 없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두 개 어디에도 해당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넘거나 60세가 넘거나 20세가 이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소득이 이제 소득 요건을 추가로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귀속분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58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 다음에 20세 이하면 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령과 이 박스 안에 있는 가족 중에 연령과 소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50만 원 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두 번째 볼까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같이 살면서 당연히 소득 요건이 있었으니까 돈 못 벌어서 내가 이제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 도움을 줘야 된다. 같이 살면서 그게 조건인데, 그런데 봅시다. 배우자나 직계 비속 입양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따로 살아도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준대요. 다시 말하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 그냥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이기만 하면 된다. 입양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도 인정하고요.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형제자매인데 제가 만약에 늦둥이 동생이 있어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형제가 있는데 소득 고등학생이니까 없겠죠. 그리고 저랑 중학교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제가 다 먹여 살리고 했어요. 제 부모님은 이미 은퇴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제가 소득공제 신청을 한 거예요. 늦둥이 동생도. 20살 안 됐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또 같이 살면서 이제 계속 제가 부양을 했으니까 해줬는데,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놈이 공부를 잘해서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강원도에. 거기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따로 살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갖고 따로 사니까 생계를 달리하니까 안 돼 라고 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는 그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직계 존속,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인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거 형편상 별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에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부모님은 같이 안 살아도 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데 우리 그 예교국세청 어떤 해석 사례라는 걸 보면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있어요. 해외 거주. 이때는 안 되는 걸로, 인정되지 못하는 걸로 보통 보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다. 만약에 장애인이 있어요. 제 형제자매가 있는데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30살이에요. 30살, 20살 넘었으니까 안 된다. 아니죠. 장애인은 사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장애인이라는 것 자체로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 따진다. 장애인이더라도 1년에 5억씩 벌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 돈 갖고 뭐 간병인을 쓰든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든 하겠죠. 그래서 장애인은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유의사항 몇 개를 볼게요. 직계 비속, 자녀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이혼하고 새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녀도 제 기본공제, 물론 이제 그 소득 요건, 연령 요건 이런 거 충족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거 충족한다면 저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처럼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에는 계모도 포함한다. 반대로 저희 부모님을 제가 아버지를 넣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 세장가를 가셨다.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셨다. 그런 경우에 새어머니죠. 새어머니도 직계 존속에 포함한다. 그죠? 그런데 직계 존속이 재혼 후 사망하면 계부는 제외한다. 무슨 말이냐면 계부나 계모. 방금 그 상황에 그래서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셔서 새어머니를 제가 넣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새어머니와의 저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연결이 됐던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그 새어머니의 관계는 끊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 그게 되려면 새어머니가 저를 입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자식처럼 입양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된 경우를 전제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제 대상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에 의한다. 그러니까 제가 배우자가 있는데요. 12월 30일 날 이혼을 했어요. 1년 365일 중에 364일이 제 배우자였지만 12월 31일 현재 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 요건 이런 거 충족해도 안 된다. 그리고 배우자는 연령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가 꼭 60세가 넘어야 되거나 20세가 안 돼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런데 어쨌든 배우자가 12월 31일 현재 내 배우자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3번은. 그런데 예외가 3가지 있습니다. 사망.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10월 15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해 12월 31일 현재는 안 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원래는 공제 대상이 안 되는데 예, 이 사망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인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한다. 사망일 전일엔 살아 계셨죠? 예, 그날 상황에 의한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해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장애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10월 15일 날 갑자기 몸이 다 났어요. 12월 31일 현재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전날 상황에 의한다. 역시 장애인이었던 날이 있었던 하루라도 있었던 그 해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연령 초과도 만 나이로 따지거든요. 60세 이상 또는 20세 미만 이하 이걸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1월 1일생이 아닌 이상은 연도 중간에 20살에서 21살 그러니까 20세가 초과되는 나이로 넘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이냐. 20세 초과인 나이가 되는 그 해 12월 31일 현재는 어쨌든 아닌 거잖아요. 20세 이하가. 하지만 20세 이하였던 날이 하루라도 있는 그 해까지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 예, 3가지 예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 이상의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한번 보시면 공제 대상 배우자와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충돌한다. 그때는 공제 대상 배우자라고 보겠다.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잠깐 볼까요? 제가 본인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인어른이 있어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제가 만약에 19살 꽃다운 학생을 제가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19살. 장인어른이 아직도 소득이 직장 생활 하세요. 저도 직장 생활하고 제가 연말정산 하는데 저는 당연히 배우자가 이제 아직 고3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3이니까 넣을 수 있겠죠. 소득 다 없고 연령도 20살 안 되고. 저도 신청했어요. 근데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시집은 보냈지만 딸이잖아요. 딸이고 20살 안 됐고 소득도 없고 장인어른도 신청한 거예요. 둘이 동시에 한 사람을 신청했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한 명이 두 사람의 공제 대상자는 될 수 없어요. 배우자는 욜로 가든지 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명의 공제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 입장에 저는 공제 대상 배우자입니다라고 제 배우자를 신청을 했고요. 장인어른은 공제대상 배우자 말고 다른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공제대상 부양가족입니다라고 신청했잖아요. 그럴 때는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다. 이건 안 되고 요거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대상 부양가족끼리 충돌할 때 이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을 저와 형이 같이 신청한 경우죠. 부모님은 요건은 충족하시는데 저와 형이 같이 신청하면 2명의 대상자가 될 수는 없어요. 공제 대상자가. 둘 중에 한 명만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라고 할 때 전년도에 부양가족으로 넣은 그 사람한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전년도에는 없어요. 여태까지는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서 안 넣는데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같이 신청했다. 그럼 전년도에는 누구의 부양가족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적용할 수 없죠. 이거를. 그럼 이때는 안 되니까 밑에 거. 종합소득금액. 소득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해주겠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예.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인정 못 받는 사람은 당연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추가공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 봤던 기본공제 대상자들 중에서 우리 여기에 나오는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준 겁니다. 첫 번째가 경로 우대자 공제. 앞에 일단은 이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있다면 한 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인데 70세가 넘으셨으면 150만 원에 100만 원, 한 명당 250만 원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있다면 한 명당 200만 원. 장애인은 돈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더해줍니다. 200만 원. 그러니까 장애인 어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1인당 150만 원 아까 그거 해주는 거에다가 200만 원 더해주니까 350만 원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직장인, 예를 들어 제가 직장인이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는데 배우자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미혼부, 전 남자니까 미혼부여서 배우자가 없었을 때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여자와 이제 사랑을 하고 아이가 생겼는데 결혼은 계속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사별해서 그죠? 또는 이혼해서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100만 원을 해줍니다. 자녀가 2명 있다고 200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너 일단 추가로 보너스로 100만 원 더 해줄게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이 아니라 그다음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이제 저는 대상이 아니겠죠. 우리 여성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3천만 원. 근로소득 금액이니까 연봉 3천원 아니에요. 연봉으로 따지면 4천 얼마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다면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 신청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 한 명이라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배우자가 있다면 그냥 무조건 해줍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해준다. 그게 부녀자 공제 연 50만 원. 이것도 부양가족 한 명당 50만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제가 여자고 제가 1번 또는 2번 요건을 충족하는 여자다. 그러면 그냥 50만 원 보너스로 추가로 줄게. 50만 원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추가 공제는 밑에 보시면 기본 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저랑 와이프랑 맞벌이에요. 둘 다 연말정산을 해요. 근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뭐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충족하니까 장애인이라면 연령 요건 필요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150만 원 기본공제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 공제는 저희 와이프가 기본공제 뭐 당신이 받았으니 장애인이니까 공제 되거든요. 추가 공제 200만 원. 이거는 내가 받을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본공제 받았으면 추가 공제도 무조건 제가 받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4가지 추가 공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2가지는 중복이 안 돼요. 중복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남자들은 중복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해당될 수 있거든요. 뭐 그때는 당연히 이걸로 가는 거죠. 중복이 안 된다라는 말도 물론 맞지만 그래서 2개가 모두 해당되면 그냥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라고도 합니다. 뭐 당연히 중복 선택한다고 해서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추가 공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공제 추가 공제가 우리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출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이 있어요. 지출과 관련된 그게 이제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주택자금 공제. 이 지금 뭐 글씨가 이 표에 빽빽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이 내용들을 줄인다고 줄여서 정리한 것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는 뭐 어쨌든 이거보다도 더 자세한 내용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살펴를 보시는데 어쨌든 이런 지출들이 1년 동안 있으면 그러면 그 해당 지출액 내지는 해당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 주택자금과 관련된 거에 우리나라 뭐 워낙 주택과 관련해서는 민감하고 관심도 많죠. 이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주택마련 저축이고요.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 우리 청약통장, 그죠?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런 것들. 두 번째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쉽게 생각하는 전세자금 대출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주택마련저축부터 볼게요. 일단 요건이 연봉 많은 사람 안 해줘요.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그리고 자기가 본인 명의로 저축에 가입을 해서 그 저축 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일단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 2개, 지금은 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을 하죠. 하지만 과거에 청약저축 가입했던 사람도 지금까지 계속 불입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둘 다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한 경우에는 1년 내내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대주여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대주여야 되는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무주택 확인서를 연말정산 이제 2월 말까지 하죠. 그 연말정산 완료되기 전까지 은행에서 그거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이 있어요. 그럼 얼마를 해주느냐? 뭐 납입하는 데를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납입액. 근데 연간이 240만 원 한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40%. 그러면 총 넣으면은 240만 원. 아무리 더 넣는다고 해도 24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거고요. 그거에 40%니까 얼마죠? 96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 되겠죠? 예.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주택마련저축은 뭐 아주 금액이 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전세자금을 내가 빌렸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꼭 전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반전세.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억에 뭐 50만 원 월세 살고 있는데 이제 뭐 반전세라 그러죠. 어쨌든 보증부 월세, 보증금 내고 월세 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 보증금을 1억 5천으로 올려달라. 5천만 원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어쨌든 월세는 계속 내는 건데 보증금 올려달라 그래서 추가로 5천만 원 뭐 임차 대출 받았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은행, 뭐 저축은행, 뭐 보험회사 이런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도 있고요. 아예 개인한테 빌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해줍니다. 개인한테. 개인한테 빌리는 걸 안 해주면 오히려 불이익이에요. 이 누가 빌리겠어요, 이거. 은행권 접근이 힘든 진짜 저소득층이 이런 차입을 하겠죠. 예, 근데 이거 없으면 오히려 역차별. 힘든 사람한테는 공제 혜택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봅시다. 어쨌든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일단 세대주여야 되고요. 연말 현재이기 때문에 중간에 집을 잠깐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12월 31일 현재는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타워팰리스 아니면 어디 뭐 유엔빌리지 엄청나게 큰 대저택을 전세 살면서 뭐 공제해달라 안 해준다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데 전세 살기 시작한 건 한 1년 반 됐는데 갑자기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 그럼 전세 얻으려고 전세자금 때문에 돈 빌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을 내기 위해서 빌리는 경우에만 인정해주겠다. 그거를 반영한 규정이 조건이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 정도 앞뒤로 3개 이 정도의 차입을 해야 이게 전세금 내기 위해서 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전세 들어간 지 한 1년 반 됐는데 돈 빌린다? 그건 뭐 전세를 담보로 해서 딴 데 어디 돈 쓰려고 빌린 거지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내가 받으면 안 돼요. 바로 대출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 그때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기 때문에 이자 낸 것뿐 아니라 원금 상환한 것까지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인간, 개인한테 돈을 빌렸다. 개인한테 빌린 거 아까 말씀드렸죠. 돈 없는 저소득층들이 은행권도 문턱이 너무 높고 그 사람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 보니 소득 요건을 두고 있어요. 돈 많은 부자 뭐 이런 사람이 개인한테 차입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안 해줘. 연봉이 총급액이 5천만 원 이하. 연봉은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임대소득으로 5억이 있어요. 연봉만 갖고 연봉 5천만 원 이하 규정만 따지면 부자한테 이 혜택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봉은 5천만 원이 안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 보면 종합소득 금액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런 규정들이 뒤에도 소득 요건을 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걸려 있어요. 이거인 근로자가 돈을 빌리고 차입 이자율이 연 1.8% 이상에 너무 싸게 빌려도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싸게 빌려도 뭔가 좀 왜 그러냐면 무이자로 해버리고 원금만 했다가 괜히 주는 거예요. 그냥 돈놀이만 하는 거죠. 둘이서 뭔가 짜고. 그럼 원금 상환액도 어쨌든 간에 원금 상환액도 이게 공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돈 빌린 것도 아닌데도 빌린 것처럼 뭐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1.8% 이상 이자 받아야 된다. 이자를 줘야 된다. 근데 차입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이 최저 이자율 규정이 달라요. 그거는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앞에 것만 제가 넣었는데요. 2017년 3월 10일부터 2018년 3월 20일 이 기간 중에 차입한 거는 1.6% 이상 이자를 줘야 되고요. 지금 결국 2018년 3월 21일 이후에 차입한 거는 연 1.8%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과거로 갈수록 계속 금리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위에는 3개월인데 이거는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건 더 얼마나 급하면
개인한테 빌리겠냐. 그렇다면 분명히 입주일이나 그 즈음에서 분명히 할 거다. 더 기간을 짧게 준 거죠. 다른 요건은 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40%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거는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요 주택마련저축 내고 또는 둘 중에 뭐 경우에 따라 둘 다 뭐 빌렸을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뭐 주택마련저축 240만 원 다 넣었어요. 그럼 96만 원 해주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차입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원리금 상환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40%니까 4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공제액이. 이 두 개를 합해서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496만 원이니까 이게 다 안 되고 300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2번 공제 항목 이렇게 40% 적용한 금액 해서 나온 금액을 합계해서 나온 금액 한도가 300만 원까지만 소득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3번. 세 번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는 공제가 있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우선은 2주택 이하 보유해야 돼요. 2주택 이하. 그러니까 이거는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2주택 이하를 2주택까지도 인정한다는 건데, 그런데 2주택자까지, 그러니까 다주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주택자도. 2주택자한테까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중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일 수가 있어요. 1주택자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감안해서 2주택 이하자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2주택 상태가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연말에는 반드시 1주택 상태여야 돼요. 연도 중에 잠깐 2주택이어도 상관없는데 연말에는 반드시 1주택을 보유한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세대주여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죠. 그다음에 너무 비싼 집 사면 안 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뭐 2013년 12월 말 이전 차입 때는 3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4억 원 이하. 그때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조건이 또 있었는데 지금은 면적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냥 기준시가만 4억 원이 안 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걸 그래서 차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시 집을 살 때 집 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지, 집 산 지 3년 됐는데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주택담보대출인 건 똑같지만 그거는 인정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이 나온 게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된다. 집을 살 때쯤. 그다음에 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돼요. 주택이 제 거면 차입도 제가 해야 돼요. 주택이 집사람 거면 차입도 집사람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집사람이 공제받는 거죠. 그다음에 공제액은 이자 상환액 전액을 해주는데요. 40% 위에는 40%였는데 전액인데 우리 2번이랑 차이점은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거는 이자 상환액이에요. 원금 상환한 거는 공제 대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뭐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 상환액만 따져도 뭐 꽤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이 주택자금이 있을 때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도를 요 1번과 2번은 한도를 우리가 살펴봤죠. 300만 원 한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차입금의 종류에 따라서 차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한도가 달라져요. 그 한도를 보시면 상환기간에 따라서 10년에서 15년. 일단은 상환기간이 무조건 10년 이상이어야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환기간이 10년 일단 넘고 15년을 넘느냐, 그거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 시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한번 내용 보시면 그 밑에 거 여기부터 볼게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아주 장기죠. 아주 장기면서 고정금리 엔드예요. 15년 이상에서 고정금리 비거치식인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한도가 나와요. 그런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면 1,800만 원. 15년 이상 일단 첫 번째 조건 충족하면서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이면 1,800만 원 한도가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또는이죠. 이거는 엔드고, 그럴 때는 한도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지만 고정금리, 비거치식 둘 다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500만 원으로 한도가 이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아예 15년이 안 돼요. 이거죠? 10년마저 안 되면은 그냥 이거는 공제 대상이 아닌 거고요. 10년은 넘는데 15년 안 된다. 그러면 300만 원입니다. 어떤 고정금리 비거치식 뭐 이런 거 뭐 따질 필요 없이. 그래서 30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나온다. 근데 이 300만 원 또는 1,800, 1,500, 50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요 3번만의 한도가 아니라 전부 다 합한 한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3번의 한도는 이 1, 2번의 한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1, 2번을 합해서 계산했더니 2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공제가. 그럼 한도에 안 걸리죠. 200만 원 다 공제 받고요. 3번도 있더라, 공제 대상 지출액이. 그러면 3번이 근데 보니까 1,800만 원에 해당되더라, 한도가. 그러면 3번의 한도는 1,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 합한 금액으로 1,800만 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까지, 그리고 이번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다음 주택 마련 저축까지, 이 세 가지 큰 부류에 해당하는 주택자금 공제, 소득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이제 지출과 관련된 소득 공제 항목이 또 추가로 몇 가지가 있는데, 보험료 공제라는 게 있어요. 보험료 공제는 우리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하고서 보험료 내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공제는 아니고요. 그건 뒤에서 이제 세액 공제 부분에서 있고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이 보험료는 4대 보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보통 건강보험료랑 같이 내죠. 이 보험료 보통 이 두 개를 합해서 그냥 건강보험료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요 보험료를 우리가 급여받으면서 사실 떼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소득공제 대상으로 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료 있고요. 여기 두 개 합해서 고용보험 있고, 또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이 있죠. 국민연금도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서 떼이는데 그것도 전액 다 공제를 해줘요. 근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라고 따로 있고요. 전액 다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부담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 4대 보험으로 떼이는 세 가지는 다 전액 다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공제죠.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신 신용카드 사용공제가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공제 일단 첫 번째, 어떤 카드를 써야 되냐. 내 카드 되죠. 내 카드 당연히 되고요. 배우자 카드,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소로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똑같아요. 기본공제 대상 판단하는 소득요건. 총 금액, 근로소득인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인 자 명의의 카드는 내가 다 넣을 수 있다. 그 명의, 다른 가족 명의 카드여도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자기 명의로, 자녀 중학생인데 중학생 이름으로 해서 체크카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자녀 이름으로. 다 요건 충족하니까, 그죠? 연령 충족하니까, 여기서 연령은 따지지 않습니다. 연령 따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명의로, 그래서 대학생 자녀도 가능하다는 거죠. 20살 넘었지만, 그래서 기본공제는 못 받지만 그 대학생 자녀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주고 체크카드 만들어주고 통장에 돈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도 공제 대상이 된다. 직계 좀비소까지만 나왔죠. 형제 자매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카드를 쓰면 전부 다 되느냐? 카드를 쓰면 전부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총 금액의 25%, 4분의 1이죠. 연봉, 대략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써도 내가 1년 동안 쓴 금액에 뭐 가족명의 카드 다 포함해서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 포함해서 쓴 금액이 내 연봉의 대충 4분의 1이 될 때까지는 공제액이 한 푼도 안 나와요. 4분의 1이 넘어가는 순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최저 사용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카드 쓴 거 다 합해서 카드, 현금 영수증, 뭐 체크카드 다 포함해서 1,000만 원까지는 안 나와요. 1,000만 원 이상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연봉의 4분의 1 이상 이제 카드 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카드를 썼을 때 공제율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일반 신용카드는 15%고요. 직불카드, 체크카드도 해당됩니다. 직불카드 요즘에 거의 없죠.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겼죠. 도서공연. 근데 도서공연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자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30%를 공제를 해주고요.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 이용부는 40%를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출액의 40%, 30% 또는 15%를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있어요. 공제 한도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연봉의 25% 이상을 썼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 25%를 초과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거 금액을 곱한 비율, 이 30, 15, 30, 40% 곱한 그 금액만큼을 무조건 다 소득공제 해주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시면 한도가 있어서 총 금액의 20% 또는 300만 원. 둘 중에 작은 거. 근데 거의 이거는 적용되는 경우가 없고요. 그냥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연봉이 커지면 달라집니다. 총 금액이 7천만 원 넘어가면 한도가 250으로 줄고요. 1억 2천이 넘어가면 200만 원으로 줄어요. 그래서 소득의 연봉의 크기에 따라서 300, 250, 200 이렇게 한도가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일단 1,000만 원 넘기는 건, 그러니까 25%, 연봉 4천인 경우에 1,000만 원인 거죠. 25%를 넘겨서 쓰는 거는 기본 전제인데,
막 쓴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득공제 금액이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혜택이 생각보다 막 크진 않다.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이잖아요. 부양가족 한 명 있으면 그냥 15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거랑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200, 250, 300 셋 중에 하나 소득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되는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이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의 한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100 해가지고요. 최대 금액이 6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 200만 원. 이 사람들은 도서, 공연, 공제 못 받죠?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50에 요 두 가지만, 200에 요 두 가지만 더해져서 450 또는 4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썼으면 다 해주느냐? 공제해주지 않는 지출들이 있어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거는 내 카드를 쓰고서 회사 일을 하면서 내 카드 쓰고 회사한테 청구해서 받는 거 있죠? 그거는 회사 관련 경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신용카드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안 된다. 법인 비용 해당부 마찬가지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사용한 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구입 카드로 하는 경우 많죠?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료 낸 거 카드로도 내는 경우 있어요. 해주지 않고요. 학교 등록금 같은 거 낸 거 안 해줍니다. 대학 등록금 카드로 많이 하죠, 요즘에. 세금 낸 것도 안 해줘요. 전기, 수거, 공과금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아파트 관리비도 안 되고 TV 시청료, 전화 인터넷 요금, 도로 통행 요금, 해외 사용분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안 되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근데 안 되는 거 너무 많다고 뭐 이렇게 막 불만 가지실 필요 없는 게 뭐 한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큼 쓰시는 분들은 거의 한도까지 찹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질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용카드 우리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신용카드랑 직불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체크카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죠. 현금 영수증도 물론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신용카드를 쓰면 쓴 거에 15% 공제를 해주고요. 체크카드를 쓰면 30%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인데 그런데 내가 1,5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8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쓰고 체크카드로 500만 원 썼어요. 그럼 일단 1,000만 원 이상 써야지 공제액이 나오는 건데 이 1,000만 원 넘게 쓴 게 1,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이제 1,000만 원 오버돼서 1,000만 원에 초과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어쨌든 총 금액은 1,500인데 그 공제 대상인 500만 원을 이 신용카드 쓴 걸로 볼 거냐 체크카드 쓴 걸로 볼 거냐 어느 걸로 보냐에 따라서 지금 공제율이 다르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총급여액의 25%가 이제 이 선이에요. 연봉이 25%. 이제 이 두 번째 옆에 사례는 이 선이 연봉이 25%가 되는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 전통시장 쭉 썼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가 700, 여기가 500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 윗부분이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봉의 25%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다 초과해서 쓴 부분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그 공제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일 밑으로 깔린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밑으로 깔린다고 봐서 신용카드 여기선 이 700 초과되는 500만 원에 대해서 15%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제 대상에 들은 거는 거죠. 그래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두 개는 30% 공제 받고요. 500, 300, 전통시장 100, 150은 40% 공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인데 연봉의 25%가 1,200보다도 넘어요. 그러니까 1,300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 일단은 밑에 깔리는 거, 1,920%, 25% 밑에 깔리는 게 공제율이 제일 낮은 걸 밑으로 깔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혜택 안 받는 거를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 부분으로 그냥 다 넣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사실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두 개는 뭐 어느 걸가 밑으로 들어가는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30%이기 때문에. 어쨌든 40%가 아니라 30%짜리를 그나마 이 밑으로 깔아서 여기가 이제 1,900에 25%가 되고요. 그 다음 위에 200만 원, 500만 원 두 개에 대해서는 30% 공제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40% 공제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물론 실제로는 막 섞어서 썼겠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는 공제 낮은 거 신용카드부터 먼저 쓴 걸로 본다. 쓴 걸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절세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연말정산 관련해서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연봉에 뭐 대충 연봉이 예상된다면 연봉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 위주로 쓰다가 넘어갔다 싶으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많이 쓰면 절세에 도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 이제 종합한도라고 해가지고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요 7가지가 나와 있어요. 7가지 소득공제를 합한 금액이 2,5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냥 2,500만 원만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소득공제 두 개를 전부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1,800만 원 받아요. 한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요거는 아무리 받아봤자 200 또는 3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를 합한 게 2,000 또는 2,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400만 원 남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뭐 금액이 뭐 해당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꽉꽉 채워 받아도 보통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한도에 걸려서 소득공제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